1984년에 플로리다 주 템페에서 당국은 여성들 사이에서 사고가 우려스럽게 증가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서는 이러한 사건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시작했고 한 사람의 활동을 가리키는 행동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수사관들은 범죄들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이 인물은 명백히 여성들을 대상으로 삼았고 지역 주민들의 우려를 자아냈습니다. 그의 행동의 강도와 체계성은 그의 동기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 정보는 수사를 계속하는데 결정적이었습니다. 그해 11월 어느 날 밤, 위협에 직면한 한 젊은 여성이 위험을 피하고 결정적인 진술을 하면서 미스터리가 밝혀졌습니다. 바비 조 롱은 더 이상 수수께끼가 아니었습니다. 이 거리의 남자는 단순한 범죄자가 아닌 헌신적인 가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가 지난 몇 달 동안 템파 주민들에게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1953년 10월 14일에 태어난 로버트 조셉 롱은 조 실루엣과 롱 사이의 관계의 결과물이었습니다. 당시 버지니아주 킹스타운에 살았던 이 부부는 바비가 겨우 2살 때 헤어졌습니다. 아들의 더 나은 미래를 희망하며 그의 어머니는 그와 함께 플로리다로 이주했습니다. 루는 따뜻한 기후로의 이주가 그녀와 아들 바비에게 기쁨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항상 믿었지만 운명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바비가 성장하면서 삶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루의 작은 실수로 6살의 바비는 자동차에 치여 머리 부상을 입는 슬픈 사고를 겪었습니다. 나중에 그는 턱 수술이 필요했고 자신의 삶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루는 일련의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그녀는 혼자서 아들을 돌봐야 하는 부담과 스트레스가 많은 일로 크게 고통받았습니다.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그녀는 가벼운 옷을 자주 입어야 하는 배에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매력적이었던 루는 손님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것을 알아차리고 이해할 만큼 나이 든 바비는 어머니의 새로운 일로 고통받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루는 여러 남자들을 집으로 초대하기 시작했고 이는 바비에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생활 방식에 깊이 실망했고 이는 그의 내면의 투쟁을 악화시켰습니다. 바비는 사소한 도발에도 예측할 수 없는 반응을 보여 그들을 두렵게 했기 때문에 그부들과의 교류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비가 11살이 되었을 때 그의 몸은 변화하기 시작했고 이는 주변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는 헐렁한 셔츠를 입어 커지는 가슴을 숨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또래들은 곧 변화를 알아차리고 소년을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알게 된 어머니 루는 그를 의사에게 데려갔고 바비가 그들의 가족 여러 명에게 영향을 미친 유전병인 피터 증후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그의 몸이 에스트로겐을 과잉 생산하여 여성적 특징이 발달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바비의 어린 시절은 어두워졌고 그의 고통을 덜기 위해 가슴 축소 수술을 받았습니다. 신체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그의 기분은 14살의 신디 브라운을 만날 때까지 우울했습니다. 그들의 10대의 사랑은 강했고 그의 어려움을 이해한 신디는 그의 진정한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곁에서 바비는 진실되고 사랑스러움을 느꼈고 이는 그가 조화를 찾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17살의 바비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불쾌한 기억을 뒤로하고자 군대에 입대했습니다. 군대에서 그는 또래들 사이에서 두각을 나타냈지만 완전한 행복을 위해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나은 삶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74년 1월 군복무를 마치고 돌아온 후 바비는 신디에게 청혼했고 그녀는 기쁘게 승낙했습니다. 그들의 결혼식은 꿈 같았지만 곧 일련의 도전으로 변했습니다. 결혼 3개월 후 바비는 오토바이와 자동차 사고로 30m를 날아가 며칠 동안 병원에서 혼수 상태에 빠지는 심각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바비가 의식을 되찾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의 행동은 예측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매력적인 남자에서 변해버린 그로 인해 신디는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의 성격 변화는 그들의 공동생활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평온한 순간도 있었지만 다른 순간들은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크리스와 사라가 태어난 후에도 신디는 가정의 안녕을 위해 이러한 의견 차이를 견디려 노력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신디는 집안 상황이 불편해 걱정을 거의 털어놓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다툼 중에 그녀가 입원하게 되는 불행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신디에게 변화가 필요하다는 깨달음의 순간이 되었지만 결정에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신디는 자녀들이 아버지의 행동으로 고통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들의 미래를 걱정했습니다. 그녀는 상황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밤, 그녀는 장전된 총을 들고 새벽 4시에 잠든 남편의 침대 곁에 서서 그에게 맞설 준비를 했습니다. 이 삶의 단계를 끝내기 위한 결정적인 발걸음을 내디디려는 순간 출근 시간을 알리는 알람이 울렸습니다. 바비는 깨어나 총구를 보았습니다. 그는 도전적으로 신디를 바라보며 결정을 재촉했지만 그녀는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주요 목표는 아이들과 함께 있고 감옥을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그날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바비는 동의하고 집을 떠났고 마치 그 자신도 이 순간을 기다려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80년대에 바비가 떠나자 집안의 긴장된 분위기가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평소에 희생자들 없이 템파로 이주했고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지만 곧 현지인들에게 실패를 안겨주었습니다. 신디 없이 바비는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킬 방법을 찾았고 이는 새로운 갈등으로 이어졌습니다. 바비는 신문 광고에서 다양한 물품 판매 광고를 연구하며 자신의 특이한 관심사를 충족시키기 위한 복잡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구매할 의도가 없었습니다. 그의 목표는 누가 그의 새로운 지인이 될 수 있는지 알아내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그는 남자들이 직장에 있고 여자들이 혼자 집에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아침에 광고를 보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바비는 물건을 보기 위해 만남을 약속했습니다. 도착했을 때 여자가 혼자 있으면 그는 유튜브 규칙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세부 사항의 음흉한 계획을 실행하기 시작했지만 여러분은 스스로 상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자가 혼자가 아니면 그는 사과하고 떠났습니다. 한 상황에서는 여자가 아이들과 함께 있었고 바비는 그들이 있는 상태에서 직접 자신의 음흉한 계획을 실행했습니다. 지역의 불안감이 커지고 비슷한 사건이 증가했음에도 그의 신원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지역의 불안과 이웃들 사이에서 비슷한 사건이 증가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커졌음에도 바비는 계속해서 자신의 신원을 숨겼습니다. 3년 이상 그는 자신이 개발한 전략을 따랐고 50명이 넘는 여성들의 삶에 영향을 미쳤으며 이로 인해 비공식적으로 광고 스위처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80년대에 그의 방법들은 더 이상 이전과 같은 만족감을 주지 않았습니다. 주부들을 가치 있는 사람들로 보았음에도 내면의 분노는 그를 감정 표현의 새로운 형태를 찾도록 몰아갔습니다. 그가 쌓아온 적대감은 새로운 출구를 요구했습니다. 1984년 템파시는 5월 11일 미국에서 어머니의 날을 기념하는 날에 시작된 일련의 슬픈 사건들을 겪었습니다. 이날 경찰은 도시 남부에서 수사관들을 당혹스럽게 만든 현장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타이어 자국뿐만 아니라 수사의 핵심 요소가 된 빨간 카펫으로 추정되는 천 조각들도 발견했습니다. 현지인 바비 조롱은 전문가들이 그의 복잡한 가족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는 특정 부류의 여성들에 대해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의 행동으로 인해 그는 여러 실종 사건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쉽스의 댄서 켄트 힐롱이 특이한 자세로 발견되어 수사관들에게 많은 의문을 남겼습니다. 몇 주 후 개활지에서 또 다른 사건이 발견되었습니다. 현장의 상황과 증거들이 첫 번째 사건과 유사했고 이는 수사관들이 이것이 고립된 사건이라는 원래의 이론을 재고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사회에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켰고 비슷한 수사에 대한 접근 방식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도시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FBI의 개입은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했고 추가 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신속한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그들은 극단적인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된 사람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비 조 롱은 자신의 진정한 본성을 숨긴 채 마이애미에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기 좋아하는 자상한 아버지로 보이는 동안 템펫에서 가장 큰 위험이 되었습니다. 한 달 전 바비는 세 여성에게 해를 끼쳤고 곧 사건의 수가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방법은 비슷했지만 동일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부는 사고의 희생자가 되었고 다른 이들은 날카로운 물체나 다른 사건으로 고통받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패턴이 있었습니다. 모든 피해자들은 그와 연관이 있었고 각 범행 현장에서 빨간 섬유 물질의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바비는 그림자 속에 숨어 자신의 목표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젊은 리사 맥베이가 자신을 방어할 충분한 힘과 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1984년 11월 3일 저녁 17세의 리사는 새벽 2시경 크리스피 크림 가게를 나와 자전거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그녀는 교회 근처 차 옆에 있는 형체를 발견했습니다. 그녀가 지나갈 때 바비 롱은 그녀를 멈추게 하고 위협하며 채 타도록 강요했고 그녀의 눈을 가린 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이 만남이 그의 계획을 바꿀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로 리사는 항상 침착하고 집중력이 있었습니다. 그날 그녀의 주요 목표는 그곳을 최대한 빨리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놀라운 자제력은 그녀가 삶의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바비라는 이름의 남자는 그녀에게 바닥에 눕도록 요구했고 그의 인생의 실망에 대해 길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26분 동안 쉬지 않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수중에 있던 리사는 그의 언어적 공격을 들었습니다. 그의 행동 이유를 물었을 때 바비는 과거의 상처들이 자신의 행동의 동기가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순간 리사는 그의 공격성을 자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그의 지지자가 될 수 있다고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리사는 그녀가 그의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가 되어 그의 삶의 새로운 장을 시작하자고 제안했고 이는 그녀의 배려심을 보여주었고 그에게서 선의의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리사는 이성적으로 상황을 통제하려 노력했고 바비가 더 개방적이 되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녀는 잠시 화장실을 사용하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집 곳곳에 의도적으로 지문을 남겼습니다. 6분간의 감금 후 바비는 그녀에게 일어나서 채탈하고 명령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리사는 주변의 모든 세부 사항을 기억했고 눈이 가려져 있었지만 차가 오렌지색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다치 매그넘의 대시보드에는 모델명이 새겨져 있었고 빨간 발매트가 차량 내부 전체에 깔려 있었습니다. 운전 중에 리사는 운전자 바비에게 자신을 그냥 놓아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결국 그는 그녀가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그녀의 집 근처에 내려주었습니다. 리사는 망설이지 않고 즉시 경찰서로 가서 최근의 공포 경험과 차에서 본 빨간 발매트에 대해 신고했습니다. 이 세부 사항은 당국이 최근 1년의 사건들과의 연관성을 찾으려 했던 것과 관련하여 결정적인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도시에서 또 다른 희생자가 발견된 후 수사관들은 작전 준비를 가속화했습니다. 3일 후 그들은 찾던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바비조 롱이라고 밝힌 운전자가 체포되었습니다. 용의자는 이제 사법부의 손에 있었고 1년의 사건들에 대한 그의 관여를 입증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리사는 대면에서 그를 알아보고 자신이 본 남자가 확실히 그라고 주장했습니다. 체포 중에 바비는 사람들을 납치했다고 인정했지만 더 심각한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증거가 제시되자 그는 명백한 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사건들에 대한 그의 무관심은 놀라웠습니다. 심지어 감옥에서도 그는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신디라는 지인의 집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1984년 11월 말 어린 딸이 어머니에게 전화를 건네주는 중요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통화에서 바비롱은 차분하게 자신의 전 아내에게 현재 템파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는 일련의 비극적인 사건들에 자신이 연루되어 있다고 알렸습니다. 이것이 그가 자유로운 상태로 마지막으로 목격된 순간이었습니다. 2019년 5월 23일 플로리다의 포드 교도소에서 당국이 주사를 투여한 후 바비 조롱의 사망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행위는 희생자 가족들에게 어느 정도의 위안을 주었고 그들의 사랑하는 이들의 상실이 돌이킬 수 없는 것이었음에도 내면의 평화를 찾을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바비를 자상하고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알았던 이들은 여전히 고통받고 있습니다. 신디, 크리스, 사라는 그의 진정한 본성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의 행동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 여전히 죄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신디는 상황을 바꿀 수 있었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